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합니다. 자꾸 변동성도 나오고요. 힘드시죠? 이제 날씨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불쾌지수도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증시도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뭐냐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다.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급락이 때론 나오고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그러니까 온탕 냉탕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지치시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겁도 나실 거고요. 그리고 짜증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확신에 찬 종목을 들고 가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로 승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계속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장이요,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볼 필요 없다, 얘기 드렸죠. 1달러 1유로, 그러니까 페르티 시대가 왔어요. 그들이 유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웬 말이며 그렉시트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 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 늑장 대응을 한다는 거, 이번에도 금통위가 결국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더라도 늑장 대응의 차원에서라도 금통위가 담은 0.2bp라도 좀 내리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 결국은 동결을 시켰다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수출해서 타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웃 국가 엔저, 그죠? 미국에는 달러를 풀어서 양적 완화, 유럽 역시 양적 완화. 그래서 그들의 가격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침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출주가 저렇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타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손을 놓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주식시장의 활기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활기가 좀 미비한 부분들은 일단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 거기다가 주식시장, 즉 위험자산 외에 쏠림 현상이 명확할 때 아마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일봉이 완만하게 올라왔다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또다시 이제 재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자, 이런 일봉을 보실 게 아니라요.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지금 1, 2, 3, 4개월째 뚜렷한 양봉을 보였고 5개월째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이번 달도 잘만 마무리가 되면 또다시 양봉으로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상승의 지속 가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월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요. 이렇게 일봉으로 끊어놓고 주봉으로 끊어놓고 보면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죠. 그런데 이 심리 상태는
자, 긴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고 갈게요. 실적적인 측면이 월등하게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리죠. 역시 코스닥도 월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닥은 건전한 조정만 살짝 들어왔을 뿐이에요. 1, 2, 3, 4, 5개월 동안 강한 양봉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을 완전히 뚫었고요. 자, 이 음봉을 만들었던 것도 결국은 아래꼬리를 길게 다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즉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한 비교 지난주에도 이미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거기까지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뛰어나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아래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그것이 코스닥의 바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종목 장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적으로 우수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바로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하반기, 제가 전반기에 주도주로 잡아드렸던 것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제가 월 초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영유아 관련주,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있었죠. 최근에 보면 사물인터넷은 좀 조정이 들어왔는 반면에 제일 끝에 있었던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래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문화 콘텐츠 관련주라든가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들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문화 콘텐츠 관련주 쪽에서 보면 레드로바부터 시작해서 CJ ENM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의 행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문화 콘텐츠, 이제 K-뷰티에서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 문화 쪽에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반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주도주가 될 만한 화두들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2015년도 하반기 화두입니다. 39강이네요, 벌써. 야, 많이도 달려왔습니다. 39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죠? 어우, 예. 여러분들하고 길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오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구나, 오래 보자였습니다. 예, 오래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관리 잘하고요, 여러분들을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약간 옆으로 샜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Back to the main issue. 자, 39강 2015 하반기 화두입니다. 화두, 주제죠. 자, 첫 번째, 여전히 사물인터넷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꼽아왔고요. 사물인터넷은 대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LG도 가고자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가고자 하고 있고, 애플도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 섹터가 죽는다?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짚어왔습니다. 핀테크죠. 지금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핀테크 관련 산업들 규제 완화 쪽에 있죠. 핀테크 산업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잡아왔고요. 세 번째가 미래차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올라오든 국제 유가가 떨어지든 모터쇼의 화두는 늘 전기차였습니다. 스마트카였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 글로벌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카, 결국 미래차에 대한 얘기죠. 그것들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국가죠. 바로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또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 콘텐츠가요, 시장 자체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콘텐츠는요, 반짝 시장이라는 개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반짝 열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 콘텐츠 쪽의 산업을 보게 되면 CJ ENM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조차 성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판권을 사가서 그들이 그들 자체에 맞게 또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의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문화 즉 컬처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 콘텐츠 쪽에 수출이 담보가 되어지고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겨우 무릎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섯 번째가 제약입니다. 바이오를 뺐습니다. 제약을 왜 잡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요크가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이 약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즉 가정상비약이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약들 이런 것들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토비콤 안약, 안국약품 드렸고요. 소화제, 배화제 일양약품 드렸고요. 자, 감기약, 광동탕, 자, 광동제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90년대, 80년대 어머니 장롱 속에 꼭 있었던 염색약, 동성제약까지 드렸었죠. 근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우리 소화 안 되면 소화제만 먹는 게 아니죠. 예. 가스명수를 먹죠. 부채표도 있고. 그런데 이 가스명수에 삼성제약을 보지를 않는데 삼성제약이 가장 최근에 보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판매에 대한 대부분이 바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중국 요커들이 와서 사가고 있다는 것, 그런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8, 90년대 병원비가 비싸서요. 그들이 병원 문턱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죠. 병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약국 병원보다는 약국을 쉽게 찾았고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드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가정상비약은 늘 집에 놔두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죠. 바로 앞에만 나가도 병원이 있고 응급처치 정도는 다 되고 또 그다음에 감기 걸려도 병원 가면 쉽게 낫는 뭐 물론 요새 독감들이 유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약간 병원비가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호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의료보호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우리나라 백투더 90년대, 백투더 80년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약국을 많이 찾고 그런 약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죠. 근데 그들도 그들 자국의 제약회사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 왔을 때 그리고 일본에 관광 갔을 때 약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안국약품 크게 올라왔고요. 일동제약 그리고 일양약품 그리고 광동제약 그리고 동성제약도 크게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건전한 조정 구간에 놓여져 있죠. 제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면서 그 성장성들을 여러분하고 1시간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첫 번째 화두죠. 자, 이 사물인터넷이 왜 이렇게 예병군이 자꾸 사물인터넷 얘기를 하느냐. 인터넷 오브 IoT죠. 인터넷 오브 싱즈, 즉 만물의 인터넷을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인터넷을 입혀서 좀 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막연하게 국민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편한 스마트 세상을 즐기라고 그들이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쉽게 열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요, 편리함이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없을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차 몰고 다닐 때는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책도 꺼내놓고 친구들이랑 MT를 가면서 가평, 청평함 갈 때도 전부 다 지도책 꺼내놓고 자, 이쪽 34번 국도를 타고서 27번 국도를 거쳐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치는 되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죠. 굳이 보지 않습니다. 이정표 보지 않죠. 그러니까 길치가 되어는 가고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집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이유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편리함에 대한 익숙함이죠. 그것이 결국 내비게이션 없이 나가기가 두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 해봤습니다. 아이고,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편리함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가까운 데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찍어가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비게이션을 계속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예전에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피처폰 들고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피처폰 내에 작은 골프 게임, 그리고 천기 백기 게임 하고서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기 백기 게임이 굉장히 식상하죠. 예. 스마트폰을 하니까 이 천기 백기 게임이 아니에요. 거의 PC 게임 수준입니다. 예전에. 그죠? 예. 유닛도 뽑고 전쟁도 하고 그죠? 예. 클래시 오브 클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니까 이런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해져 버린 거예요.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잘 안 외웁니다. 예전에 가족 전화번호 정도는 다 외우고 다녔죠.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감퇴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걸 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단축 번호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은요, 희한하게도 내가 자주 걸었던 번호는 먼저 딱 뜹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편리함이 내 몸속에 익숙함이 돼버렸고 이제 그거 없이는 좀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에 다른 어떤 더 나은 것들을 익숙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편리함, 이 사물 인터넷 시장도 반드시 그러한 시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아니 돌침대 그 온도 조절하는데 뭐 스마트폰이 필요해? 그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데 왜 스마트폰이 필요해?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서 내 집에 홈 오토를 통해서 내 집의 모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집을 나갔어요.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급하게 나갔는데 내가 화장실 불은 껐나? 내가 화장실에 물은 잠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걱정을 이 스마트폰이 한 방에 날려줍니다. 자, 스마트폰을 켜서요. 큰 방에 전원을 끄고 전등을 끕니다. 그리고 큰 방에 있는 욕실에서의 수도꼭지를 잠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물 인터넷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또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 익숙함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될 정도의 불편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그들 대기업의 속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그리고 지금 LG전자에서도 그리고 애플의 팀 쿡도 결국은 모두 스마트 시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힌트를 주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스마트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의 OS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고 지금 안 움직이니까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냐면 미래 산업 쪽을 보시고 있는 게 아니라 차트만으로 차트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들어갈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계단식으로 올라오다가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근데 이걸 차트를 보면요, 이 계단식으로 올라올 때가 뭐가 되느냐? 골든크로스가 중간 지점 이상부터가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툭 떨어질 때 보통 그렇죠.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자, 이렇게 올라올 때 골든크로스가 날 때가 딱 보면 즉 바닥권역에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중간 이상 영역에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죠. 거기서 따라 붙었어요. 계단식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한 4%, 5%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3%, 12% 급락이 나버립니다. 대응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 무서운 시장이 다음 달은 더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 중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자, 계단식으로 2%, 3% 주다가 마이너스 30% 떨어져 버리면 정말 멘붕 상태가 올 거예요. 자, 우리가 선진 금융 쪽이 발달해 있는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미국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개인 투자자였고요. 그들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죠? 바로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겁나는 시장이죠. 하나 큰 악재가 터져나오면 마이너스 80 몇 프로도 갑니다. 최근에요, 홈플러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테스코라는 업체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바로 하한가가 없으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87%에서, 그날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87%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내 돈 1억을 내면 8,700만 원 날리는 결과입니다. 겁나서 주식하겠어요? 못하겠죠. 단 하루 만에 그 정도 잃는다면. 그러니까 그들 대다수가 어디다 맡기느냐? 자문사와 자산운용사에 자기의 주식 자금을 맡겨놓고 운용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선진금융의 풍토죠. 그것이 바로 상한가 제도가 없어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뚜렷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리먼 같은 거대한 금융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평가기관도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거대한 금융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핀테크라든가 클라우드 쪽에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오히려 양지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상한가 제도까지도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들 양지로 나온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차트만 가지고 분석해서 들어갈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다음 제가 화두로 뽑은 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물인터넷의 광의 의미에서의 협의의 핀테크입니다. 좁은 의미의 핀테크죠. 핀테크. 이 화면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간편 결제 시스템, 이런 것도 핀테크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핀테크의 하나고요. 핀테크의 산업도 역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걸 속된 말로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지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간편 결제 시스템.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결제를 통해서 내 지름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지름신을 누가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족시키죠. 지름신을 펌프질하는 거. 펌프질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기업들이죠. 예.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막 해서 여러분들 속 안에 있던 잠재하고 내재되어 있던 지름신을 막 속으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나와라, 티 나와라, 이래가 티 나와갖고 카드를 끓게 만들죠. 예. 그죠? 예.
예, 이 부분, 네, 가슴이 짠해집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가요, 한 번씩,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띠리링, 띠리링 오는데요. 예, 그 와이프의 지름신은 정말 외출이 잦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튀어나오시죠. 자주 튀어나오셔서 매번 뭔가 사고 싶어지는 게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 지름신을 어떻게 성격을 좀 죽일 것인가, 외출을 좀 덜 작게 만들 것인가, 늘 저도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희한하게, 그런 구매 욕구를 딱 불러일으키게끔 광고를 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 부인의 입장도 이해가, 내가 봐도 사고 싶어져요. 그죠? 그러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름신만 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끊고 나가서, 빨리, 즉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핀테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이 핀테크 산업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지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연구기관에서. 바로 맥도날드 경영연구팀에서 조사를 했고요. 자, 이 맥도날드 경영연구팀에서 뭘 조사를 했느냐면요. 피드백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자, 햄버거를 구매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5초 이내에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본 것과 5초하고 10초 사이에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것과 아예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지름신이요.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5초 안에 물었을 때는 80%의 피드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5초에서 10초 조금 더 시간이 늘어진 상황에서의 반응은요. 반으로 구매 욕구가 줄었다는 것이 조사 통계 결과 나왔습니다. 40% 미만대로 떨어지죠. 근데 아예 묻지 않는 것은요, 더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5% 미만대까지 떨어지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맥도날드에서 이걸 왜 조사했느냐? 왜 조사했겠습니까? 점원들에게 햄버거를 구매하신 고객에게, 햄버거만 구매하신 고객에게 바로 음료를 물어보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자, 조사를 해보니 지름신의 강림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바로 살 수 있도록 TV 보다가 바로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이 홈쇼핑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TV 보다가 바로 클릭해서 살 수 있는 게 그것이 스마트 TV 세상이잖아요. 그죠? TV 보다가 바로 뭔가를 지를 수 있고 쇼핑 갔다가 쇼핑하다 바로 지를 수 있는 바로 이 핀테크 시장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서핑하다가도 바로 지를 수 있는 지름신만 나타나면 지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죠. 역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요 참 이 방송의 HD 화질로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실상 제 이 넓은 모공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일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HD 화질로 왜 바꾸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화면이 흐릿하면요. 구매 욕구가 반으로 떨어진답니다. 방송사는 뭘 하기 위해서냐면 디지털 방송의 궁극적 목적은요. 상업의 극대화입니다. 뭔가를 보고 바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업의 극대화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송도 디지털화 시켜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모든 것은 상업이다. 그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자, 다음 화두를 또 보겠습니다. 참 멋집니다. 미래차인데요. 역시 미래차 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스포츠카인데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로 봐서는 거의 BMW일 것 같습니다. AC 슈니처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것까지 왜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날렵해 보입니다. 미래차죠. 결국은, 전기차, 이런 쪽이 미래차고요. 스마트카 미래차고요. 무인차 미래차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스마트카와 이 전기차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결국은 이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무인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베디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인차도 없고요. 스마트카 시장도 없습니다. 전기차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해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차 시장 쪽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코디에서 참 강조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MDS 테크 참 말씀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일명 맛동산 테크라고 여러분들께 주장 드렸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성향이죠. 이 맛동산 테크가 이제 또 24,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수익을 주고 또다시 몇 번이나 저점을 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결국은 앞으로 펼쳐질 섹터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섹터는요, 조금 느리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 우사인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 차트 이럴 때 우사인 볼트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차 시장, 그래서 이 미래차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그리고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차량 경량화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다들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ESS 시장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차량이 충전이 돼야 앞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충전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 코드에서 계속 보시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맛동산 테크 계속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MDS 테크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역시 하반기에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이요. 최근에 상하이 모터쇼라든가 여기 서울에서 열렸던 여러분 킨텍스에서 열렸죠. 서울 국제 모터쇼라든가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가 심지어는 CES 가전 전시회에서조차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기차로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들의 자사 브랜드들을 화학연료를 쓰는 차들을 버리게끔 만들고 소비자들이 바이오연료를 쓰는 차로 재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차 시장이죠. 그래서 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을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미래차 즉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각 정부는 이런 로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탄소 배출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시장, 미래차 시장, 스마트카 시장, 미래차 시장, 그리고 무인차 시장, 미래차 시장이 계속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섹터고 화두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짜이나입니다. 네. 짜이나. 네. 중국인들 보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끄럽다. 잘 안 씻는다. 그죠? 시끄럽고 잘 안 씻고, 그죠? 근데 돈은 많이 쓴다. 그죠? 예. 이런, 장점들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구가 많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예.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인도인데요. 자, 이 인도와 중국의 인구가 거의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보이죠. 예. 요새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도 중국인들 보이고요. 미국 여행 가도 중국인들 보이고 우리 가까운 명동만 가도 중국인들 소리가 시끄럽게 지나갑니다. 그죠? 예. 특히 기차 화통 삶아먹은 소리들이 지나갑니다. 활활들할라 이러면서 막 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중국이 옛날에 참 못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그들이 막 돈을 써제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해가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마다 면세점 시장에 막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지금 제주도 땅의 절반을 사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구매 욕구가 크고 그들이 자본력을 형성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야, 중국에 와서 볼펜 한 자루만 팔아먹어도 10억 개 이상을 팔아먹는다. 한 사람당 한 명에게 볼펜 한 자루씩만 팔아먹어도 10억 개를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들은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즉 막 탄생한 회사들이 갑자기 고성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구 싸움, 즉 인해 전술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갑자기 등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렇죠. 샤오미 그렇죠. 화웨이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들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패권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AIIB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이, 인베스트죠. 그죠? 인베스트 뱅크. 그러니까 아시아 투자은행입니다. 그죠? 아시아 투자은행. 그래서 그런 본격적으로 경제 패권까지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받아들였고 그들로부터 받는 임금들을 올려갔고 처음에는 싸다고 들어갔던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이 공산국가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간섭이 심하게 들어오고 임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중국 중산층들이 굉장히 크게 급속하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국의 싸구려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중국 중상층이 늘다 보니까 애들 용품부터 대한민국의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에 대한 고급 브랜드들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영유아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왔죠. 지금 최근에 보면 한섬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류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MK 트렌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리고 쌍방울 이런 종목들이 인기를 끌면서 제품이 판매 호조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형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한미약품이나 한미글로벌 이런 회사들도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중국에 진출했다는 선점 효과로 주가는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치매적 요소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저가 조선, 저가 철강, 저가 화학, 저가 정유주를 앞으로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산업들을 침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 쪽은요, 우리나라 철강회사가 현대제철, 포스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40% 가까이를 수입해 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제품이 싸기 때문이죠. 물론 싼 게 비지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중국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이제 2000년도를 훨씬 넘어선 시점입니다. 예전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는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바깥에 당장 나가보셔도 수없이 즐비해 있는 외제차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외제차를 타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다가 이제는 외제차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선망의 대상이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들 자국 제품을 애용해달라, 국산품 애용해달라는 그 한때의 얘기들이 그걸 철저하게 국민들을 이용해 먹었죠. 국산품 애용해달라고 하면서 외국의 수출품하고 국산품하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팔아먹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현대차가 그러했죠. 실제로 신형 에쿠스 가격이 외국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에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부품은 그걸 더 좋은 걸 썼죠. 외국산 제품들을. 그죠? ISO 국제 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자국민을 봉으로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그 제품 안 사겠다. 불매가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외제차 선호 현상이 나온 데다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조차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꾸 우리나라 자동차의 단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외국은 환율 때문에도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산 자동차가 길거리에 질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만든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그 진실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이유, 그들이 바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경제 성장을 부르짖고 있고 그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지준율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조차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고 중국의 경기적인 부분들을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선제적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완화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산업이 살아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 중과부적입니다. 무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세끼 금융당국이 좀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 이 자리를 빌어나마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문화 콘텐츠입니다. 싸이의 화면이 나오네요. 그죠? 싸이 그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말춤. 자, 이 싸이 스타일이 나오고 바로 이런 문화 콘텐츠, 한류의 문화들이 중국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요. 한때 뭐 일본 망가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 아이돌 그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대놓고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놓고 좋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한때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반일 감정의 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과 반일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오이다오라는 섬 때문에 결국은 일본과 이제 반일 감정이 그들 전후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한류입니다. 이 한류가 지금 제대로 중국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별그대라는 고급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쪽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요. 문화 관련주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문화 콘텐츠 회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걸 통해서 글로벌 기업화 시키는 구조들, 즉 발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또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2015년도에 화두로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화두에 대해서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 얘기 드렸고요. 그죠? 예. 지금 5개까지만 얘기를 드렸네요. 그죠? 나머지 하나 마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네요. 예, 드럭입니다. 바로 제약이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직은 의료보호제도가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문턱보다는 약국의 문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약회사들의 약을 사가길 원하고 있고 일본의 약을 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약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이것은 제약업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될 수 있다. 호황을 이룰 수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가정상비약적인 부분에서 먼저 보시라는 얘기 좀 드렸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얘기는 유효합니다. 안국약품, 일항약품, 광동제약, 일동제약, 그 다음에 동성제약. 이런 회사들. 삼성제약을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죠? 가스 명수가 아니라 저는 가스 활명수를 잘 마시거든요. 그죠? 부채표. 그러니까 부채표는 삼성제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부채표를 꼭 확인하시라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표는 삼성제약이 아니라서 그걸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삼성제약이 제대로 가고 있죠. 자, 이런 가정상비약 위주로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여전히 화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사물인터넷 살펴봤고요. 미래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약도 살펴봤고요. 문화 콘텐츠도 살펴봤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예. 제가 얘기하고도 핀테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자꾸 까먹네요. 예, 중국이 있죠. 바로 그래서 6가지를 제가 화두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 성장세로 보고 하반기 화두로 잡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결국은요 화랑일 때 좋을 때 장기 성장세를 보고 지고 가는 섹터입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끊어보지 마시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성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반기 화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늘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셔서 오래 보는 예병군, 오래 보는 서울경제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